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디지털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2019년 1월 10일 CNGTV 방송은 2018년 엔지니어링 IT 업계의 주요 이슈와 2019년도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그 캐드 그래픽 기자분들이 직접 나와 주셔서 2018년도에 대해서 이슈와 이제 2019년에 이제 캐드 그래픽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캐드 그래픽의 최경화 국장님, 그 다음에 캐드 그래픽의 정수진 편집장님, 그 다음에 캐드 그래픽의 박경수 기자님, 뭐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 잠깐 한 분씩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캐드앤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또 오늘 1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드앤그래픽스 정수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선에서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사실은 취재 대상이 많이 전면에 드러나지 기자가 많이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캐드앤그래픽스의 기획사업부 맡고 있는 박경수입니다. 저는 사실 뭐 취재 기자를 오래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기획사업 일을 많이 맡아서 취재보다는 대외 사업 쪽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사회봤던 그 사람이 접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방송을 뭐 예, 처음이라면 처음인데 하여튼 다른 분들 계시니까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왔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일 말 못할 것 같은 분이 제일 잘하시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죠? 캐드 그래픽이 매년 1월에는 업계의 가장 큰 뉴스, 뭐 다양한 그 독자들의 독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정보들을 모여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2월 달엔 또 업계의 마켓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2018년 1월에는 이제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년 1월호에서 이제 독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기사를 정리해서 싣고 있는데요. 뭐 제조나 건축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IT 분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요한 이슈나 동향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기사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잡지 1월호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추려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가장 큰 뉴스가 뭔지에 대해서 물었고요. 제일 많은 거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관련한 응답도 많았는데요. 3D 프린팅이 최근에는 이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또 적용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공정으로서의 자동화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지난번 설문조사하고 이제 어떻게 응답이 달라졌나 좀 비교해 본 부분이고요. 아까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공장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꾸준히 관심이 좀 많은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3D 프린팅 부분은
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응답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어떤 생산 공정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 최근에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구독형 라이센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도 등장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꾸준히 좀 높게 비중 있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실제 업무에 주는 영향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낮은 척도 잘 모르고 있다 또는 영향이 없다부터 잘 이해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까지 이제 5단계로 나눠서 응답을 받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거는 동일한데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 부분은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좀 잘 이해하고 있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좀 많았다면 실제로 업무에 주는 영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고 답한 비중이 조금 높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실제 현장에서의 받아들이는 그런 온도차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제조나 건축 쪽 종사자들이 많은 거를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PLM, MES, 공장 자동화, 빔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 쪽 기술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머신러닝,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3D 프린팅, 클라우드 이런 순서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 조사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응답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3D 프린팅이 약간 좀 10% 조금 넘는 정도로 나왔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응답이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요. 상대적으로 사물 인터넷하고 3D 프린팅은 조금 좀 줄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떤 뭐 실제 어떤 기술 자체의 어떤 중요도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느 쪽으로 좀 가고 있나. 네, 이런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또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에는 또 다른 올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캐드 관련한 좀 조사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3D 캐드가 많이 좀 확산되고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현장에서 2D 캐드를 쓰는 비중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캐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선호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D 캐드 비중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좀 재밌는 게 건축 분야하고 기계 분야를 나눠봤을 때 그 선호도 비중이 좀 차이가 나요.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2D 캐드 선호도가 거의 60%가 넘는 상당히 많이 나온 반면에 기계 분야에서는 좀 22% 정도 좀 비중이 낮죠.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2D 캐드를 여전히 많이 혹은 중요하게 쓰고 있지 않나. 예,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업체들 다녀봐도 건축 쪽은 3D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은 것 같고 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용어는 알고 있지만 실제 빔으로 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 분야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큰 게 통일이 안 되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계 분야보다.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건축 쪽을 예전에 좀 다녀볼 때 생각해 보면요. 건축 분야들은 라이브러리들을 자기네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공개들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화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널리 공용화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건축 분야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시빌 엔지니어, 토목이나 뭐 이런 거가 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연계가 돼 있을 수 거기는 기계 분야보다 제가 볼 때는 몇 배나 더 복잡하기 네.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설계에 관련된 이제 주체들이 예. 뭐 설계, 시공, 뭐 운영, 뭐 토목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가 좀 많기 굉장히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한 번에 3D로 바꾸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 설문조사까지 이제 3개년도를 봤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줄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2D CAD에 대한 선호도 비중이 작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PDM, PLM 솔루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외산 솔루션에 대한 시장 비중이 많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자체 개발 솔루션에 대한 선호도를 좀 조사를 해봤고요. 이 부분도 2018년 경우에 이전에 비해서 조금 응답이 낮게 나온 부분은 좀 외산 솔루션들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조금 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구독형 라이센스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크게 보면은 일부나 혹은 전체 소프트웨어를 서브스크립션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5.8%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죠. 그리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17.9%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을 쓰고 있거나 쓸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요. 단일 항목으로 봤을 때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26.3%. 그러니까 이거는 큰 흐름으로 서브스크립션이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거부감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패키지가 기존에 이제 구입하는 이런 라이센스와 서브스크립션 중에서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응답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서브스크립션이 좀 더 많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돼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서브스크립션이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 데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토데스크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 쪽에서는 그 PTC가 지금 이제 서브스크립션으로 다들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서브스크립션으로 가는 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아닐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서브스크립션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뭐 벤더들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향후 지속적인 방향으로는 뭐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 표에 보면은 이제 뭐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2위였는데 20% 이상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세인데 좀 궁금하네요. 그게 어떻게 할지가. 네, 이게 사실은 서브스크립션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게 전적으로 사용자 선택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공급사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이번 설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자기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세분화되지는 않은 사실은 조사긴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면적으로 서브스크립션으로 가고 있는 공급사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서브스크립션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사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비용 문제인데 그 기자분들은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은 비용이 줄 것 같습니까? 늘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서브스크립션을 하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이제 그 몇 년 전에는 그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서 뭐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걸 계속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유지 보수 비용까지 다 합하면은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걸 사고서 그 업그레이드나 이런 비용들을 계속 물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적인 정서에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냈는데 외국 같은 데는 뭐 20%씩 내니까 그래서 이거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시장에 충격파가 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집을 볼 때 전세가 더 많고 월세는 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달이 돈을 낸다고 생각하면 왠지 돈을 더 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서브스크립션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존부터 해왔으면은 그 거부 반응이 좀 덜할 텐데 기존에는 패키지 상품을 사서 그거를 거의 연구 라이센스처럼 쓰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거를 돈을 내고 일정한 물론 이제 차이는 좀 가격적인 면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뭐를 하나 살 때 이게 내 건지 아닌지에 대한 소유욕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글로벌 정책이랑 우리나라 정책이랑 약간 그 이상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안 쓰면 그 동안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다 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요새 서브스크립션 정책이라는 게 넷플릭스처럼 자기가 구독 안 하면은 불이익을 안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몇 년 안 썼다가 오면 그 전에 거 다 해서 그것도 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뭐 다른 나라에서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뭐 정리되지 않으면은 또 이슈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연 단위든 월 단위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간만큼 돈을 내면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제 만나서 들어보니까 기존의 연구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쓰던 사용자들이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좀 저항감이 꽤 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 비용적인 부분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패키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매달 혹은 매년 이제 도입하는 비용이 초기 비용이 좀 적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좀 사용자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어떤 데 보면은 프로젝트성으로다가 한 1, 2년 쓰고서 또 안 쓸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한 번 사면은 그 쓰든 안 쓰든 가는 것도 이 그 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이런 서브스크립션이 반갑게 느껴질 거고 이거는 나의 필수품이니까 꼭 필요한데 이제 뭐 사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거나 서브스크립션을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비즈니스가 안 될 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건 어쨌거나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벤더의 선택이니까 지금 앞으로 이 어떤 가격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이거를 예산을 잡아서 가는 그런 어떤 방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또 그 굉장히 큰 이슈가 가격 정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굉장히 경제가 막 호황일 때는 이런 게 다 묻혀가는데 굉장히 힘들 때는 아마 비용 같은 것들이 민감해지죠. 민감해질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네,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보면은 선호하는 메이커나 브랜드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3D 프린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뭐 예전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3D 프린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지금 시점에 와서는 단순히 인지도보다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나에게 적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좀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표현은 사실 안 보이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줄어든 만큼 개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응답이 골고루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3D 프린터가 아직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대중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해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사실 10몇 년째 매번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부분은 실제 생산 공정 기술로서 생산 기술로서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절삭 가공이라던가 이런 사출 성형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이전 가공 기법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을 3D 프린터가 자신의 영역을 좀 만들어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에 접근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좀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 넘어오면서 좀 뜸해졌고 올해는 뭐 3D 프린터가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진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밀고 갈 때는 많이들 그쪽으로 갔다가 정부에서 좀 다른 이슈들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또 작년에 인공지능 올해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이슈들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도 좀 한몫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3D 프린터가 정말 필요하냐 할 때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 제조 라인에서 그 많은 제품들을 다 실제로 생산하기보다는 이렇게 시제품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한다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교육적인 목적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다 일반 프린터처럼 쓰는 것처럼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갭이 좀 줄면서 올해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좀 더 사용량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보면은 그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3D 프린터가 레이저 프린터처럼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보니까 그러기는 힘들다. 근데 3D 프린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여러 가지 뭐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장소도 필요하고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전문가의 영역이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HP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프린터로다가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인해서 3D 프린터에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늦게 올수록 사실은 그 회사들은 힘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PC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대중화된 게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스처럼 그런 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3D 프린터는 아직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뭐 딱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편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를 하려면 또 몇 년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3D 프린터가 초기에 많이 좀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3D 프린팅이라는 기술 자체가 좀 새롭게 다가왔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프린팅 기술, 프린터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는 좀 모델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아까 좀 함께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3D 프린팅의 저변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잡지든 뭐 방송이든 미디어지 않습니까? 미디어는 또 요새 우리나라가 열풍이 뭘 하든 간에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거가 사실은 10년 전에는 상상을 뭐 간단하게 뭐 그 청소년들이 막 소통하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온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 없으면은 뭔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그리고 병폐도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업무와 소셜 네트워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 이번에 올해 설문조사에서 좀 물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혹은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카카오톡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카페,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이런 순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회사 외부 혹은 회사 안에서 이제 업무적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나왔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정보 검색이나 트렌드를 살펴보는데, 그리고 이제 좀 외부에 홍보하는데 이런데 쓴다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고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응답이 한 뭐 12%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작년 조사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그러니까 작년 조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카페 순서였고요. 카카오톡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원래 조사에서는 카카오톡이 좀 많이 높아진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밴드나 카페는 좀 줄었고요. 인스타그램이 조금 늘었고, 좀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 업무 중에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자기가 뭐 정보를 얻고 이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웹이랑 그 유튜브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업무할 때 내가 뭐 물으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든지, 옛날에 이제 책이나 매뉴얼을 봤는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매뉴얼이나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10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쓰는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는 안 쓰고 그냥 아예 바로 유튜브를 들어가서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을 찾아보고 동영상으로 바로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기기가 나이 든 사람들보다 훨씬 친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업무를 떠나서 일단은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손쉽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자기의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는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면들 때문에 좀 줄고 있다 이러지만은 그와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또 늘고 있거든요. 사용량이 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음식 있으면 좀 찍고 사람들 이렇게 즐거울 때 찍고 근데 그렇게 순간순간 찍고 한 것들을 올리기가 인스타그램이 좀 더 편하고 페이스북은 뭔가 글을 써야 된다는 거에 약간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또 어떤 특별히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때는 블로그나 카페 쪽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쓸 텐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진이나 영상 위주로 좀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글을 안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글도 이제 좀 더 톡톡 튀는 그런 멘트들이 담겨 있는 글들이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업무에 꼭 필요할까는 좀 의문이 되고요. 근데 요즘 열풍 중에 그 글 쓰는 사람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그맨들 중에서도 조연만 해가지고 금세 사라지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PD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야 너 재미없으니까 너 자기가 재미없으면 나오지 마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영상이라는 게 뭐 어떤 파급력도 있고 요즘은 뭐 10대들이나 뭐 굉장히 그거를 선호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영상 같은 경우는 짧게 뭐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이게 전체를 다 이렇게 뭐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뭐 활자 매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그런 것들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하나의 또 유행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때 유행이 가고 나면 어떤 게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유행을 잘 뭐 가공을 하고 우리도 좀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깜짝 놀란 게 어느 책을 몇 권을 이제 읽어보고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근데 어떤 그 젊은 친구가 그 책을 뭐 진짜 한 달 동안 읽어가지고 처음부터 엄청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내가 책을 읽은 것보다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내가 놓친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시청자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캐덴 그래픽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슨 먹방보다 굉장히 이제 인기가 없어요. 이게 이 엔지니어나 이 지식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근데 저는 좀 매니아가 나와가지고 잡지를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설명하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유튜브가 처음엔 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유튜브 보면 방송에 나와서 뭐 어떤 친구는 가면 쓰고서 막 한참 떠들고 그 영상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뉴스처럼 방송하고 들어갔는데도 인기가 되게 많은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거나 소비하는 형태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인기가 많은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지나 영상이 메인이 되는, 영상이고 하나는 호흡이 짧아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인기 있는 SNS들도 지금 보면은 되게 호흡이 짧은 매체들이 인기가 많아요. 많이 쓰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호흡이 좀 길죠. 굉장히 좀 내용 텍스트가 좀 많은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큰 흐름이 가고 있는 거는 좀 뭐 부정할 수 없지 않나. 대단한 라이브러리가 생긴 것 같아요. 유튜브가 커다란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도서관이라는 라이브러리였는데
네, 요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책을 미리 자기가 읽어보고 예. 그걸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많아요. 도움을 많이 받고 예. 있어요. 그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는데 예.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를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면도 근데 있고. 저는 어떤 친구는 그 굉장히 자세해가지고 페이지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는 이게 책을 옛날에는 요약을 주로 했는데 이제 유튜브는 아까도 뭐 호흡이 짧은 것도 있는데 바쁜 기성세대들은 짧은 것도 좋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연주하는 것들 계속 라이브러리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전에는 그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가 평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보면. 다음 예.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새해 경기 전망 네, 부분을 예.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좀 원래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이런 응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전년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고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난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좀 비슷하거나 소폭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많았다면 올해는 다시 좀 더 좀 조심스러운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망에 대해서 올해 뭐 전망은 이제 저희가 동의하세요? 예? 저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니면은 그 뭐 어떤 뭐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저희가 그 성장률이 이제 계속 그 낮아지고는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6%, 뭐 7%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뭐 3%까지 왔다가 3%에서도 조금 이제 빠지면서 2.9%, 2.7%,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망 2.7%에서 2.5% 많이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은 정체된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업체분들 만나보면 그 속에서도 또 잘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도 뭐 잘 될 때도 진짜 호황이라고 얘기했던 업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기 하기 나름이 아닐까. 이제 자기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20, 30년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제 지금 그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취재하면서 좀 많이 들리는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전만큼 뚜렷하게 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계에서 많이들 좀 어려운 부분을 체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고민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어려운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좀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좀 전통적인 어떤 산업 전통적인 활용 분야 외에 조금 다른 곳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융합기술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도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야 믿을 건 정부 사업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왜 정부 사업은 일단 그 세금으로 오니까 그 저기였는데 일반 기업체들은 이 투자하기가 너무 아직도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기자님? 저는 그게 이제 산업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0대 중후반을 넘어서면 이제 무슨 퇴출 인력처럼 된다는 거. 그다음에
50대가 넘어갔을 때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해서 자기가 탄탄하게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직업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가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저런 어떤 경기에 대한 안 좋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하는 게 제일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아진 반면에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 많은 자격증을 따갖고 정말 어디에 쓸 건지 모르는 그런 경우인데 어떤 교육비도 그에 반해 많이 지출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사회에서 많은 자격증이 필요할까 싶은데 또 그쪽을 들어가려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또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전망을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뭐 유튜버도 그렇고 원래 10년 전에는 아예 그런 직업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를 좀 알아야 되지만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이 남들도 뭘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연초니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좀 의문이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이제 고참들이 나이가 들면 쓸모없어지는 나라. 아니, 이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인가 진짜. 왜냐면 그동안 20, 30년 동안 자기 분야에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보낼 정도로 뭐 이렇게 가치가 없어지나? 나 이런 이게 뭐 건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왜냐면 오래 할수록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PLM 쪽에 2018년도에는 어떤 큰다란 일들이 일어났나요? PLM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인수나 파트너십 전략 같은 걸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업계가 나아갈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건설 시공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 뭐 빌딩 커넥티드라든지 생산성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인 플랜그리드, 그다음에 뭐 사스 플랫폼 관련된 어셈블 시스템즈 뭐 이런 데들을 주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생산성 쪽, 건설 쪽에서 좀 생산성 쪽에 시공 관련된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보면 그 유니티라든지 이런 VR 쪽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예. 다음.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들을 좀 뚫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 시스템 설계 전문 기업으로 콤사 같은 것을 인수를 했고, 뭐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 업체라고 하는데 맨딕스 같은 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전기 업체 중 전에 멘토라는 가장 큰 업체를 인수를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ED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기계 캐드 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규모로 가고 있는데, 지메스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하게 또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소 같은 경우는 그 ERP 업체라고 IQMS를 인수를 했고, 센트릭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 의료업계 PLM 애플리케이션 쪽 네. 최근에 이제 지분을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ERP하고 PLM 쪽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했던 업체들이 그 노매직인가? 예, 그 전년도에 했던 업체죠.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한 해 전에 그 인수한 업체들이 실제 이제 시장에서 그 뭐 조금 라인업이 되는 거는 그 다음에나 이제 올해 뭐 이렇게 되는데, 노매직이라고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된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그게 올해 이제 제품 라인업에 어느 정도 그것이 포함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엑사라든지 뭐 이런 CA 쪽 업체들 그런 것도 좀 확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뭐 아라스는 뭐 이쪽 PLM 업체 중에서 큰 업체는 아니지만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관리 SLM 쪽은 꾸준히 이슈인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좀 예,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예, 다음 보면 이 PTC가 최근에 이제 PTC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러스텀이라고 이쪽 그 제너레이티브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는데 이쪽을 인수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 쪽에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원래 이제 PTC가 CA 쪽에선 좀 약체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행사도 이제 크게 하긴 했지만 엔시스랑 그 디스커버리 라이브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면서 라인업을 부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었고요. 엔시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쪽 CA 쪽에서는 선도업체로 여러 가지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뭐 SAP랑도 앞으로 그 뭐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장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라졌네요. 그 제가 정리했던 자료 중에 헥사곤이 있었는데 헥사곤이 예, 사라졌나 보네요. 그 헥사곤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얼마 전에는 크게 뭐 이 CAD 업체 중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업체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MSC, 뭐 인터그래프,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업체들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에도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캠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수들을 해서 헥사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요거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 요거 자료 공개할 때는 그 부분도 제가 좀 추가를 해서 예, 어떻게 이제 그 뭐 인수를 했는지 요거 조금 첨언을 하려고 하고요. 그 헥사곤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브릭스 캐드라고 또 최근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캐드 업체인데 이런 것도 보면 기존에 이제 뭐 이런 저가 캐드 시장까지 같이 해서 플랜트 쪽에 어떤 여러 플랜트 캐드 뭐 CA 이런 것들까지 라인업해서 예전에 뭐 이런 측정 관련된 소프트 뭐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이렇게 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까지 좀 엔드투엔드로 좀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 회사죠? 예? 영국 회사일 거요, 이게? 네네, 본사가 영국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는 꽤 뭐 인더스트리얼 IoT나 뭐 이런데 제조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헥사곤이 기존에 이제 좀 주력으로 하던 분야는 이제 그 GIS, 그다음에 GIS, 위성 정보 그리고 그 이제 측정 장비라고 하죠. 이렇게 좀 토양, 예, 좀 지형 측정이라던가 이런 쪽이 조금 중심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말씀하셨듯이 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부분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까 MSC, 인터그래프 그리고 베로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조금 이쪽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예,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이나 뭐 이럴 때 스마트 팩토리나 이럴 때는 이제 또 다시 뭐라 그럴까 그 전에는 이렇게 쭉 CAD 업체 뭐 CA 업체 이렇게 지속되다가 이제 한번 전체 시장이 흔들어지는 때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서로 막 사고 막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거대 기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거대해지면은 공룡이 되면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약간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좀 그다음에 이제 좀 정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 뭐 정부 기관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건축 분야에서는 이제 스마트 컨스트럭션 2025라고 해서 2025년까지 빔이라든지 AI를 적용한 건설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빔 분야에서 지금 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LH에서는 뭐 2019년까지 공동주택의 그 빔 설계를 50%까지 하겠다. 그리고
2020년에는 100%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사업 빔 설계도 2020년까지 5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화가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또 특히 이슈가 될 게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좀 떠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이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2만 개가 아니라 3만 개로 늘리겠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스마트 공장에 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금을 기존에 뭐 5천만 원만 하던 거를 좀 그것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그 고도화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뭐 투자 펀드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네. 그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정부 자금도 이용을 해서 진짜 제조업들이 그 본인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데이터에서 보통 그 발표하는 세계 PLM 시장 전망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랑은 좀 시점 차이가 있어서 2017년도 자료인데 전체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보통 그 뭐 한 7.6% 정도, 2017년에 7.6% 정도 성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제 유사하게 EDA 시장이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CA 시장 쪽이 강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뭐 한 그 6.9% 그렇게 좀 성장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나와 있는 뭐 벤더들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벤더들 거의 이제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예. 건축 분야에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건축 간략하게. 분야는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면요. 아까 앞서도 처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빔 쪽에 정부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건축 시장은 빔 도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3D 스캐닝을 이용해서 빔 모델링 사례를 구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 도면이 있는 거는 괜찮지만은 건축 도면 자체가 없는 그런 것들을 3D 스캐닝을 이용해서 어떤 빔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시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빔 관련된 게 철도 분야에도 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작년 11월에 오토데스크하고 삼보기술단에서 이런 철도 분야 빔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철도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설계 데이터를 정형화된 모델링 데이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이제 상반기, 뭐 하반기 갈수록 좀 더 예,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이게 이제 하나의 라이브러리 같은 건데 이제 어떤 그 3D 프린팅 같은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저거를 하나의 뭐 블럭 사켓식으로 뭐 모델링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저렇게 아예 그냥 하나를 통째로 집을 지어갖고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겠다 뭐 그런 거, 예, 그런 시도인데요. 저런 것들도 지금은 약간 뭐 시범적으로는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 자동화도 제조 쪽의 자동화처럼 어떤 하나의 흐름처럼 가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보셨던 뭐 3D 프린팅이나 3D 레이저 스캐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저거를 단순한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작업들을 정부 주도하에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저희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게임 엔진을 만들던 어떤 언리얼이라든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뭐 유니티 이런 업체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게임 쪽에 굉장히 많은 뭐 툴로 엔진으로 이렇게 이름이 높았던 업체들이 이제는 넌 게임이라고 해서 어떤 게임이 아닌 뭐 건축이나 제조 분야 쪽으로 본인들이 만들었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뭐 VR 투어 같은 거, VR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저 VR이 한층 발전한 게 뭐 AR 증강현실 쪽인데요. 그게 지금은 이제 뭐 MR이라고 해서 뭐 같이 믹스가 된 그런 형태로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유니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까 앞전에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오토데스크하고 작년에 MOU를 맺었는데 그 유니티에 만들었던 엔진들이 사실 그대로 CAD 데이터를 불러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픽시즈라는 그런 툴을 지금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저 제품은 CAD 데이터를 유니티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전략적으로 저쪽을 인수한 건 아직 아니고요. 협약을 맺어서 그 툴 CAD 데이터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 보시면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데이터들을 불러와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시각화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파운드리인데요. 파운드리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모도나 뭐 저런 툴들을 이용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게 CAD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와 갖고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건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앞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런 업체들은 기존에는 어떤 그래픽 툴 관련된 업체라고만 생각했을 텐데요. 앞으로는 CAD 시장에서 종종 이름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서브스턴스라는 툴을 만들고 있는 알레고리드믹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델링된 데이터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 재질을 입혀볼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런 업체들도 지금 건축이나 제조 분야 쪽에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잠깐 보고 가시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건축이나 제조 분야에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이용할 때 VR이나 AR 관련된 기술, 특히나 작년에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 VR도 좀 더 진화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어떤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은 뭐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들 만들어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내부를 구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거 잠깐 보시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전시회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저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는 놀이기구인데 롤러코스터를 여러 사람들이 저 VR 장비를 쓰고서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저건 증강현실을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스마트폰을 그냥 이렇게 찍기만 해도 3D화된 그런 모델링 데이터들을 실제로 2D 화면에서 그냥 평면도 정도 보던 거를 3D 입체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저건 이제 예술 작품인데 저런 쪽으로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어서요. VR, AR이 접목되고 인공지능이 더해지는 이런 기술들은 올해도 새로운 면모들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하나 빠뜨린 거가 하나 뭐냐면 이제 그 헬스케어. 네. 이쪽도 우리가 좀 주의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을 하는데 인간이 자기가 뭐 소통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데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가 얼리 어댑터들은 뭐 이렇게 기술을 추구를 하지만 계속 가장 인간의 본연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시각적이고 이런 데로 기술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뭐 좀 CAD 앤 그래픽도
헬스케어 쪽도 많이 좀 기자분들이 많이 취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건강이나 이런데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들이 이제 질문들이 안녕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김한수님이 소비자들이 뭉친다면 서브스크립션 세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서브스크립션은 한번 발에들여 놓으면 개발사의 코어를 끼워 끌려다니는 형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쭉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네요. 근데 서브스크립션이 더 간단하게 코어를 더 낍니까? 우리가 저기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간두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공급사 입장에서는 장점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연 단위, 월 단위로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이 뚜렷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하는 측면도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윤대섭님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3D 프린터 메이커는 EOS인데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많이 떠드는데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뭐가 압니까? 그러면은 기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시장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으면 뭐 삼성, 애플 이렇게 이미지를 아직 못 심어준 거 아닐까요? 아직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3D 프린팅이라고 우리가 묶어 부르지만 사실은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사용하는 소재가 뭐 수지냐, 뭐 분말이냐, 금속이냐에 따라서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 적성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3D 프린팅이라고 쉽게 하나로 묶어서 부르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좀 측면이 있는 부분도 조금 시장에서 좀 뚜렷하게 좀 보이기 힘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알려지기는 뭐 스트라타시스나 3D 시스템즈가 워낙 이제 리드를 하니까 알려져 있고 EOS 같은 경우는 뭐 선호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일단 제품 가격대가 몇십억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기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골라서 쓸 수 있는 시장이 3D 프린터인 것 같고 스마트폰처럼 딱 애플, 삼성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다 보니까 이제 3D 프린터도 그렇고 그 IoT도 그렇고 많은 얘기는 나오는데 그럼 IoT에 대해서 뭐 써본 적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IoT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프린터 시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프린터가 보급이 된 게 보통 기업에서 먼저 쓰다가 이제 개인용으로 널리 퍼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장에 이제 교육 목적으로 하나 들어온 게 있고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게 있는데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3D 프린터를 쓰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들여오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3D 프린터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적은데 일단은 제품부터 막 들어온 거라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런 스마트폰처럼 브랜드화 되지를 못하고 그냥 있긴 있는데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약간 좀 허성현 님이 굉장히
질문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좀 모아탄 질문인데 CAD와 그래픽은 범위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범위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좀 그 게임 엔진 쪽이 좀 CAD 분야에 많이 접목이 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CAD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죠. 그쵸. 그래서 뭐 최근에는 3D CAD를 많이 쓰면서 뭐 서피스다, 솔리드 모델링도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치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요. 반면에 그래픽 쪽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시각적인 보이는 거, 네. 측면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예전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좀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CAD는 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산하게 위주로다가 하는 그렇죠. 거고, 그래픽은 뭐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메인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생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CAD는 이제 그래픽은 뭐 생산할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진짜 실물과 비슷하게. 그게 근데 CAD는 텍스처 같은 것들은 안 하잖아요. CAD는 그거 뭐 이렇게 새처럼 보여지고 이런 그래픽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텍스처가 그렇죠. 질감이. 최근에는 이제 CAD는 제품 개발 질감상- 측면에서도 뭐 재료라던가 네. 이런 감성적인 측면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기는. 네. 서로 이제 융합이 되면서 접목이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국장님도 CAD 그래픽 25년 하시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죠? 네, 처음 받는. 예, 이분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양준성 님이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나 뭐 이렇게 디지털화 같은 거 굉장히 되잖아요. 근데 이 보안이나 이런 거는 거의 옛날 수준에서 정지된 것 같아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뭐.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걸 털리면 이제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중소기업 중에서 어떤 개인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 랜섬웨어 같은 데 걸려가지고 뭐 4,500만 원씩 보냈다 이런 사람들을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CAD 앤 그래픽도 독자들을 위해서 매번 좀 상기시켜주는 금연 광고처럼 이걸 왜냐면 안 오면 자꾸 네. 야 이거 안 하면 돈 내가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크라우드가 이게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하면 이런데 조금 더 보안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다녀보면 업체들한테 뭐 이런 시스템 구축해주는 SI 업체에도 정작 본인 회사에 랜섬웨어 걸려서 그러게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한 의식은 아무리 뭐 강조를 해도 뭐 과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 CAD PLM 시장에서 어떤 클라우드 쪽에 이제 저해하는 요소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해외랑은 달리 우리나라는 확산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도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오늘 방송에 대해서 뭐 몇 분은 처음 방송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매년에 각 신년 특집으로다가 매번 업계사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한번 CAD 앤 그래픽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나와서 신년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어떻지 않을까. 뭐 굉장히 힘드셨어요? 아니면 재밌으셨어요? 한번 좀.
그 이렇게 저쪽서부터 한 분씩 크로징 예. 멘트를 하실 근데 뭐 얼결에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연초다 보니까 올해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난 연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도 같이 하느냐고 사실 좀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요. 주말을 사실 잠을 잘 못 잤고요. 감기가 좀 걸렸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옆에 저보다 뭐 경력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분야에서 좀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숟가락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밥 잘 먹고 가는 느낌으로 예 재밌었고요. 그리고 처음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방송이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좀 캐드 지난해 어떤 캐드 시장이나 그래픽 시장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올해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될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은 예, 또 해보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편집장은 또 네, 그럼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좀 흔하지 않은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나 생활하는 공간을 설계하고 만드는 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덴 그래픽스가 그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엔지니어링 중심에 놓고 I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계속 앞으로도 짚어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후장님. 저희가 이제 캐덴 그래픽스가 뭐 올해 지난해 말로 25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순탄치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더 이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링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열심히 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좀 꿋꿋하게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스마트 공장이 올해 이슈가 되고 올해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할 건데 이제 그 어떤 뭐 자동화라든지 어떤 허상을 쫓기보다는 그 백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어떤 우리가 설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캐덴 그래픽스도 그렇고 CNGTV도 그렇고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하면서 2019년을 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종편 되나요? 네? 하여튼 25주년이 됐고 이제 25주년이 됐으면 이제 26년째 또 시작을 새롭게 25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러는데 이제 뭐 저희도 종편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